네, 담담 타타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최고위원님 요즘은 보통 언론에 인터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뭐 한동안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늦은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메르스 예. 대책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나설 만큼 이 메르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주 뭐 너무 심각하죠. 예, 저도 메르스 처음 들어보는 그 바이러스인데 네. 2012년에 알아보니까 2012년에 사우디에서 처음 발병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3년 됐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네. 또 국민의 생명 벌써 2명이 이제 이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생명이 이제 제일 큰 문제지만 이 잘못하다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오고 이미 충격이 오고 있는 것 글쎄 같아요.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신뢰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죠. 큰 그리고 걱정입니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들 2,500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 취소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심각한데요. 그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230개 학교 휴교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는 500여 개 학교가 지금 휴교 들어갔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포의 확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로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어디서 발병했고 어느 병원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행동에 나선 거 아닐까요? 예.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질병에 관한 거 아닙니까? 네. 과학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불필요한 괴담이라든지 그밖에 이제 비과학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그렇죠. 또 혼란을 부채질하면은 결국은 뭐 우리 이 문제를 제압하는데 또 오히려 혼선이 오고 또 국익에 또 많은 피해가 오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주 긴장을 해서 대처해야 되지만 아주 과학적으로 침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치게 공포에 휩쓸리거나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반드시 말씀이잖아요. 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잘 상황이 진정이 된다고 확신하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국민이 그렇게 좀 침착하게 또 냉정하게 대처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뭐 발병해서 20일 날 첫 환자 발생해서 지금 열흘 보름 가까이 됐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정부도 지금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저도 좀 알아보니까 학계에서는 이제 2012년 이후에 이 메르스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 당국이 이것이 이제 뭐 특히 중동이 그 위험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런 그 어떤 증후가 나타났을 때 이 일선 그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가도 확인도 하고 메르스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검역 역학 검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격리도 시키고 대처를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 당국이 아마 그런 매뉴얼을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환자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그때 가서 뭐 바레인 자기 갔다 왔다 하고 이래서 이제 초기에 확산되는 걸 막지 못한 이런 뭐 그런데 그것도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 이제 우리 대책본부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총력 뭐 대통령께서도 나서셔 가지고 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오늘 그 이 메르스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제 적극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행동 준칙이나 요령 뭐 이래가지고 이제 확산을 차단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좀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 촉구하는 발언도 했더라고요. 뭐 정부가 이제 그 뭐 공개해야 될 걸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이건 아주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한테 제공하도록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또 여야 정치권이 다들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으니까 너무 이 공포감에
이 위축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렇습니다. 잡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이제는 좀 공개할 때가 됐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뭐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메르스 못지않게. 그런데 그 최고위원님도 이제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적 해석과 정책 해석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그 국회법 개정안 표결 당시에 찬성 반대 어느 쪽이셨습니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 반대하셨군요. 반대 놓은 거는요?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또 이제 정부는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실천을 하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이제 해석을 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판단을 하는. 그런데 이제 입법을 한 국회가 이제 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이제 행정 입법 아닙니까? 그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의 기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이나 뭐 부령이나 종리령을 만듭니다. 행정 입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이제 시정하고 변경하고 뭐 수정해라 이렇게 하려면 법을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자가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는 영역에 그 해석을 전제로 뭘 시정해라 뭐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했죠. 그러면 이게 새벽 3시 50분경에 이제 다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본회의에서의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찬반 토론은 없었고요.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헌 논란 또는 상권 분립을 위배할 수도 있어서 반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그러면 이 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쳤을 텐데 이게 전혀 얘기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옛날부터 이게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길은데 과거에도 한번 위헌 논란 때문에 개정 이렇게 지금처럼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좌절된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법사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 6월 2일 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약속된 시간이니까 이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자꾸 이런 뭐 조건 저런 조건을 자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 것이 이제 국회법 개정을 그럼 하자. 세월호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라고 요구하다가 뭐 그것도 시행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 있으면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국회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주 목적은 이제 공무원 연금법을 타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제 그것이 합의가 급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지나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 이제 위헌 여부는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9명 아닙니까?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해야 이제 위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꼭 뭐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판단을 해야죠. 이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논란이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논란 와중에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고 있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바로 그 시간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국회를 계속 점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됩니다.
만약에 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때문에 이게 연계돼서 처리가 된다면 차라리 공무원연금개혁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 개정만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맞으면 무시당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안을 처리한 결과 이렇게 후폭풍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라는 건 뭐 항상 결과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만 돼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국회의장이 서명을 해가지고 정부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이송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제 그때 정해가지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국회로 이제 이송을 다시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송이 되면은 또 제의에 붙여야 됩니다. 제의에 뭐 합의가 안 되면 또 뭐 안 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습하는 것이 우선 그 우리 당 지도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지금 뭐 이제 야당의 물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일단 정부에 이송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뭐 발표하시는 거 저도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 지금 이 상태로 정부에 이송이 되면은 거부권 행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정부의 이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이건 도저히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상 이런 그 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셨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이거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나라도 어렵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그리고 이제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자꾸 이제 공무원 연금법과 연계해가지고 뭐 국민연금 들고 나오고 세월호법 시행령 들고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거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국회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이런 정파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야당도 언젠가는 이제 집권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와 정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 위헌의 소지도 없애고 정부도 또 그 정도면은 뭐 크게 말하자면 정부의 그 행정의 그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 안 받겠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번한 절차인데 뭔가 이 달리는 이 기차처럼 충돌하지 않고 그러니까 번한 절차가 있습니다. 번한 절차. 이제 안건을 다시 뒤집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번한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의결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여야 간에 모여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쟁점이 또 하나 되고 있는 게 국회에서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라 이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그게 강제력이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또 입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게 강제는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조항을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요구를 시정 요구를 받은 장관이 뭐 거부할 때 특별한 사유를 붙여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그러면은 상권 분립을 해치고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논란도 정리될 수 있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번한 절차를 통해서 그 법안이 이제 뭐 그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 해결하는 길이 하나 남아 있는데 야당이 이제 대국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핵법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네요.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야당이 절대 안 해줄 거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크게 뭐 이 대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이
정파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회와 정부가 자기 영역을 서로 존중받으면서 잘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잘 되려면은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뭐 언제까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뭐 대화해서 잘 하긴 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막힐 때 뚫고 예, 또 그렇습니다. 없는 곳에서 예. 만들어내는 게 정치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예. 야당 지도부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새누리당 내 일각, 특히 친박계 예.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하여튼 이제 책임론보다는 네. 이제 이걸 수습하고 해결하는 네. 근데 이제 총력을 기울여 주는 게 좋겠고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그날 마지막에 연금 개혁안 처리가 좀 늦춰지더라도 네. 국회법 개정안 그거 그대로 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의 뜻이 우리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면 좀 늦추더라도 이 청와대하고 당이 전략적인 조율을 맞췄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도 설득하고 또 우리 청와대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네. 같이 가야지 청와대가 명백히 안 된다고 하는데 덜커덕 그냥 이 처리해 놓은 점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것이 이제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대통령과 집권당은 운명 공동체예요. 예. 당헌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정치 원리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제 대통령이 당의 총재라고 이렇게 직접 당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권위주의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게 너무 심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상하 복종 관계로 이렇게 됐던 관계는 이제 고쳐져야 된다. 그건 좋죠.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의 당직을 갖고 계시진 않지만 또 이제 뭐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죠. 대통령하고 당이 정치적인 공동 운명체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당의 중심이고 최고 지도자라는 사실은 불변이에요. 예. 그 국민들도 정권을 만들어 줄 때 대통령하고 집권당이 공동 책임으로 국가 경영을 잘해서 그렇죠. 하라 이런 이게 이제 본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입장에서도 청와대 따로 가고 당이 따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누군가 참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이 문제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좀 차차 따져봐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조금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쪽을 보면 뭐 이른바 계파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그 배후에 공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일견 보면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왜 없겠습니까? 지난달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새누리당 뭐 공천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항상 뭐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 국민들 그렇죠. 실망도 많이 시키고요. 또 우리 정치 발전이 자꾸 단절되고 이 발전이 연속성을 가지고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후진적인 공천 제도를 선진적인 국민 경선 제도를 통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미국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예비 선거 제도 그거를 이제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완전 국민 경선이죠? 그렇습니다. 100%. 100%입니다. 그래서 선거 2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당의 후보 찍으러 후보를 결정하러 한번 투표하고요. 이제 본선거 투표 한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제 정계 특위에 지금 가 있죠. 근데 야당이 이제 합의를 해야 그 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선거 2번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그게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역선택이 안 됩니다. 그건 같은 날 어느 당의 예비 선거에 투표했으면은 다른 당은 투표 못 합니다. 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야당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야당의 태도를 보면은 그 국민 예비 선거 그 제도에 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야당도 공천권 때문에 저렇게 크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야당이 동의 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안 되는데 하더라도 또 저게 이제 레이스 기간, 선거 운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이 선거니까 2월에는 후보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개월 전에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선거 예비 경선을 해야 되니까. 또 사전 선거 운동 시비가 걸리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뭐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뭐 예비 선거를 아마 금년 10월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예비 후보들 예비 등록하고 다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전에 이게 이제 법이 확정이 돼야만 이제 국민 예비 선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망하니까 그러면 우리 당이라도 국민 예비 선거에 준하는 그런 그 객관적인 선진화된 공천 절차를 당헌과 당규를 고쳐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당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고 그럼 그전처럼 똑같이 또 공천 때 온갖 잡음이 벌어지고 혼란이 생기면 그 무슨 당의 혁신이냐. 이래가지고 저도 뭐 강력히 주장하고 그래서 엊그제 우리 공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만이라도 물론 제약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법으로 하면 다 좋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 거기에서 비례대표 추천하는 것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직능 대표성이 현실적으로 담보가 되는. 사실 그동안은 이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뭐 몇 명씩 나눠 먹게 하듯이 뭐 전리품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능 대표성을 갖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딱 한 가지 반론만 좀 드리면 다 좋은데 이 완전 국민 경선을 하면 역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좀 유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선거 한다든지 여론조사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4개월 이상 이 경선 기간을 두면은 장기 레이스를 그러면 요즘은 뭐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순회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연설회도 하고 또 TV 토론도 하고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얼마든지 그 짧은 기간에 경쟁력 있는 신인들이 부상이 돼가지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권에서 지금 혁신을 가지고 뭐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야권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 이 워크숍 뭐 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건 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오늘 뭐 단편적인 뉴스만 좀 들었는데요. 뭐 1박 2일 동안에 뭐 큰 알맹이가 뭐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테고요. 뭐 야당이 저는 건강하게 잘 이 위기를 잘 수습하고 정책 정당으로 또 우리 국민들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허한 명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 여당도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혁신을 더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뭐 제가 좀 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직 뭐 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혁신의 방향이나 혁신의 전략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 혁신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죠. 그 뭐 위원장만 이제 선정이 된 상태인데 좀 더 활발하게 투명하게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거 혁신의 방향이나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그 정말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혁신위가 가동하에서 이제 시작이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런 뭐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1박 2일의 워크숍을 놓고 그 새정치연합의 의원들도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못 됐다. 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와서 뭐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뭐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 좀 더 지켜보자.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좀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이 정치인들하고 토론하면서도 늘 궁금해했던 건데요. 그 야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셨잖아요. 그 진짜 막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야당이 이 질이 멸렬해지면요, 여당도 정말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말 그 건강한 이 정책 정당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 여당도 더 긴장해가지고 더 혁신의 발걸음을 빨리 하고 선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키워진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뭐 우리 이제 새누리당으로 말하면 야당만 경쟁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일본의 자민당, 미국의 공화당, 뭐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기민당 이게 다 우리 경쟁자 아닙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진정한 경쟁자는 오히려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리더십이 약해지면 국가 경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야는 운명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독일의 기민당을 경쟁당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제가 그게 진정한 별로 경쟁자죠.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거 진정한 경쟁입니다. 경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사이에 지금. 의원님이 그 깜짝 놀랄 젊은 대통령 후보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오래된 때가 이야기입니다. 97년입니다. 97년이죠.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데요. 참 벌써 18년이나 됐네요. 그런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뭐 여야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대권 행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목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대개 이제 전당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후보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스는 이제 한 1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막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조금씩 뭐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몇 명씩이 대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제 서서히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내년 후년 12월에 선거입니다. 내년 후년 6월이나 7월에 가야 이제 후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6월이나 7월쯤부터 이제 주자들이 머리를 내밀고 국민 앞에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조금 뭐 언론이 앞서갈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뭐 이제 흥미 위주의 뭐 흥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내년 4월 총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당의 대표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뭐 대선 주자 1, 2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뭐 정말 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총선을 지켜보고 그 이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흥미 차원이고요. 또 뭐 매체에 많이 노출된 그 빈도 그거 반영되는 그 뭐 말하자면 거울에 뭐 빛이 비치면 반사되는 그런 차원의 의미 이상은 없고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우리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될 거고 또 정치 어젠다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 한 6, 7월부터 진정한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인재 최고위원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니까 옛날 경험도 좀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말이죠. 가끔 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